자, 이제 389페이지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란 법률은요, 이거는 뭐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셨겠지만 글자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라는 법이 바로 실권리자 명의 등기란 법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금융실명제라는 거 아시죠? 은행 가서 통장 만들면 본명으로 다 만들어야죠. 그것처럼 일단은 남의 명의가 아닌, 자, 부동산 등기도 내 명의로 하라 이런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명의신탁 약정이란, 그 여러분들 교재 389페이지에 보면 그 괄호 2번에 명의신탁 약정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실권리는 본인이 보유하기로 하고, 자, 실권리자가 보유하기로 하고, 뭐만 넘겨놓는 거예요? 등기만 넘겨놓는 거죠. 자, 등기만 일단은 누구 명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거다. 자, 이렇게 명의신탁하는 이유가 뭐죠? 명의신탁. 자, 실권리는 내가 갖고 있고 등기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이유. 바로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이거죠. 자, 조세포탈. 조세포탈은 뭔지 아시죠? 세금 포탈하는 거. 근데 강제집행 면탈이 뭐냐면, 강제집행이 뭐냐면 경매예요. 경매나 공매, 압류부동산 공매 이런 건데 강제로 파는 거죠. 자,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 자, 내가 지금 빚이 많아요. 채무가 많습니다. 근데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그럼 채무 못 갚으면 당연히 어떻게 채무자들이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경매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자, 바로 이때 이걸 갖다가 가짜로 팔아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실권리는 내가 갖고 있고 소유권 등기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있으니까 건들지 못하겠죠. 바로 이게 강제집행 면탈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세포탈이라든가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금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라는 법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권리자, 자, 명의신탁 약정은요, 자, 소유권뿐만 아니라 물권에 대해서도, 자, 소유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것뿐만 아니라 물권, 자, 물권 뭐 있었어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있죠? 이런 물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것도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는 가등기도 포함한다. 자, 가등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만약에 해놓는다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가등기는 가등기 아니고 약정은 위임이나 위탁 매매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추인까지도 일단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죠. 신탁자와 수탁자. 보죠. 신탁자가 누구예요? 신탁자는 일단은 실권리자죠. 자, 앞으로 제가 유형 부분을 설명할 때 신탁자, 수탁자 구분해서 일단 할 겁니다. 신탁자는 누구를 얘기한다? 실권리자를 얘기하고, 수탁자는 뭐는 거예요? 등기부상 명의자죠. 저 물건을 받은 사람 얘기하죠. 자, 다시 한번.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물건을 타인명의로 등기하기 위한 실권리자고, 그 다음에 수탁자는 어떻게 한다? 물건은 자신 명의로 등기한, 자, 등기부상 명의자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무효고요.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도 어떻게 된다? 무효된다. 자, 명의신탁 약정 자체도 무효가 되고 물권 변동 등기도 무효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 약정이 아닌 것과 명의신탁인 것,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명의신탁이 아닌 것. 자, 양도담보, 그 다음에 또 가등기 담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분소유적 공유등기, 구분소유적 공유등기, 일명 뭐라 그러냐면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신탁재산, 신탁법이라든가 이런 신탁재산입니다. 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자,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거나 담보 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가등기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이 뚜렷하죠.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담보 목적을 가등기해 놓습니다. 그럼 이게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거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아니다. 자, 특히 양도담보는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놓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한다? 자, 양도담보라는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서면을 허위로 제출하기 위한 실채권자와 채무자, 실채무자는 자, 이 법에 의한 명의신탁에 위반된 형벌, 그 다음에 또 과징금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분소유적 공유등기, 이것도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 구분소유적 공유등기, 이건 뭐냐면 소유는 구분해서 하되 등기는 공동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A와 B가 공동 명의로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하는 거예요. A와 B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A는 여기에서 집 짓고 살고 있고 B는 여기에서 집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지금 부분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자, 그럼 보죠. 그러면 A는 여기만 쓸 거니까 여기만 등기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등기한 거죠. 내가 쓰는 건 이건데 여기까지 등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명의신탁이죠. 근데 B는 요거를 갖다가 쓰면 등기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했죠. 서로 명의신탁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상호 명의신탁한 거예요. 서로 명의신탁 됐다. 자, 이게 이제 구분서적 공유등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왜 명의신탁이 아니냐? 자, 숨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딱 보면 등기부하고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네. 금방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신탁재산. 자, 신탁범 신탁재산. 여러분들이 자, 부동산 신탁 있었죠? 부동산 신탁 이런 것들은 이미 법적으로 신탁 등기하면서 법적으로 이미 합법적이죠. 그래서 신탁재산은 이거는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아닌데 그 명의신탁에 자,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뭐가 있냐면 부부간의 재산, 그 다음에 또 종중재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종교재산 이렇게 된 거죠. 자, 부부간의 재산, 남편재산 부인명의로 놓은 거. 자, 남편재산 부인명의로 놓습니다. 남편재산 부인명의로 해놔요. 이거 분명히 뭐예요? 명의신탁이에요. 자, 남편재산을 남편이 벌어놓은 것을 등기는 부인명의로 놓는다면 이건 분명히 명의신탁입니다. 자, 종중재산은 원래 총유죠. 그럼 총유니까 총유 등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종중재산을 주로 누구 명의로 해요?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가끔 아마 그런 그 사건 볼 거예요. 자, 종손, 대표자 명의로 합니다. 대표자 명의로 종중재산을 해놨다가 그 대표자가 죽으면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상속재산으로 처리해가지고선 싹 팔아버리는, 그래서 소송이 막 들어오고 그렇죠? 자, 바로 그런 거. 일단 종중재산을 종손, 대표자 명의로 놓은 거 명의신탁입니다. 이거 명의신탁에 해당돼요. 종교재산, 종교단체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종교 명의로,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해 놓는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 같은 데 가면 뭘 같이 운영하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거 같이 운영하는 데 많죠. 근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별도의 재산으로 형성을 해서 운영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종교재산은 총유죠. 종교재산에다가 편입시켜가지고 한꺼번에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도 명의신탁입니다. 지금 현재 뭐 세금, 그것 때문에 세금 처리 부분이 상당히 많죠? 종교는 종교고 그건 사업인데 이걸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세금 내야 된다, 못 내야 된다, 이거 갖고 많이 일단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 교회 같은 데 가면, 조그만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요. 교회 재산을 목사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하나의 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분명히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교회 재산 같은 건 총유로서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목사명의로 등기해놨죠.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팔아먹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부부간의 재산, 이렇게 제가 예를 드는 거, 남편재산 부인명의로 놨다든가, 종중재산, 자, 종중재산을 뭐 대표자라든가 명의했다든가, 종교재산 목사명의로 명의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의신탁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그러면
명의신탁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약정무효, 등기무효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 세 가지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목적이 아니라면, 자, 조세, 포탈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강제 집행, 면탈의 목적이 아니라, 강제 집행 면탈은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경매를 피하는 거. 그 목적이 아니라면, 자, 효력 규정, 그 다음에 벌칙 규정, 그 다음에 과징금 규정.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조세포탈, 강제편면탈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효력, 약정무효다, 등기무효다 적용되지 않고 벌칙, 과징금도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이 목적이라면 이게 그대로 적용되고요.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혼관계 부분은 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잘 나옵니다. 다음 중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은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을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제 각각의 명의신탁 약정 부분의 유형 부분 나오는데, 자, 이제 390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실명 등기 의무 있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일단 소유권 물건을 일단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고 실권리자 명의로 제출해 등기하라라고 했었고요. 양도담보에서 서면 제출하는 거 제가 얘기했었죠. 약정 무효고 이로는 등기 무효가 된다 그랬죠. 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대항할 수 없다는, 이거는 이제 효력 부분은 명의신탁 약정 유형 3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일단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 유형에 이자간 명의신탁이 있는데요. 이전시켜 놓는다 그래서 이전형 명의신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등기 넘겨 놓는다 그래서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표현이 좀 다들 제각각이에요. 저는 주로 이자간 둘이서 하는 거다. 이자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민법 선생님은 또 이전형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보죠. A라는 사람이 A와 B가 있습니다. 민법 선생님께서는 갑을로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A, B로 합니다. 그놈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A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A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누군가가 어떻게 돼요? 경매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도망가야죠? 그래서 야, 너 내 거 물건 잠깐 좀 가지고 있어. 그래서 A와 B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 다음에 등기를 이렇게 넘겨놓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런 형태가 된다면 주로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가장 매매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때 이 A가 뭐가 되는 거고 신탁자, 실권리자가 되죠. B가 뭐가 된다? 수탁자, 등기부상 명의가 되죠. 이 그림을 보면 등기부상 명의자는 무조건 등기부상 명의자는 수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이게 이제 둘이서 하는 명의신탁이에요. A와 B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어떻게 된다? 무효다. 등기 자체도 일단 무효다. 소유권은 다시 A에 귀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 B가 자, 나쁜 마음 없습니다. 자, 일단 대내적으로 봤을 때 지네들끼리 이게 대내적이에요. 자기네들끼리 봤을 때는 실권리자가 A죠. 대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럼 얘 수탁자구나 이렇게 알지만 제가 얘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등기부상이 얘예요. 자기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내 거다라고 한다면 믿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해서 수탁자가 악의적으로 C한테 팝니다. C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되고요. 이 제3자에게 선의하기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3자가 어떻게 한다?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선의하기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선의 알았든 모르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은 신탁자가 제3자에게 약정무효, 등기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요게 제3자의 그럼 당연히 제3자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러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적극가담했다면 자, 수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꼬셔가지고 매수했다면 이건 적극가담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무효가 된다라는 예외적인 판례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탁자는
무슨 죄가 성립되냐면 횡령죄가. 자,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얘가 얘한테 맡겨뒀죠. 근데 그 맡겨둔 것을 어떻게 한다? 맡겨둔 것을 내가 내 걸로 해먹었으니까 이건 횡령죄가 되는 거죠. 자, 요게 2자간 명의신탁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자간. 자, 3자간 명의신탁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과 그 다음에 또 계약 명의신탁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요거는 3자간이에요. 자,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있어요. 얘는 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매수인이 됩니다.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당연히 등기는 어떻게 넘겨줘야 돼요? A한테서 B로 넘어가줘야죠. 그런데 4명으로 등기하는 순간에 세금 확 나와버려요. 4명으로 등기하는 순간 누군가가 재산 취소됐겠다. 빨리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경매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4명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B는 C한테 부탁하죠. 야, 내가 지금 딱 하나 사놓는데 4명이나 만드니까 네 명으로 좀 해줘. 부탁할게 라고 해서 B와 C 써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B는 다시 A한테 가죠. A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사긴 사는데 등기는 누구한테 해줘? C한테 해줘. 부탁하죠. 그럼 이제 A는 B의 부탁을 받고 등기를 누구한테 준다? C한테 등기를 해주는, 이게 바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얘가 중간에서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는 거죠.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간생략 등기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헷갈려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 중간생략 등기와 이 형태가요. 형태가 중간생략 등기랑 형태가 비슷해요. 똑같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이 B의 역할이에요. B가 소유권을 완전하게 내가 미등기 상태에서 C한테 넘겨준 거라면 이건 중간생략 등기가 되죠. 그런데 자, 실권리를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만, 외형상 등기만 일단 넘겨줘. 이건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와 중간생략 명의신탁을 구분을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느냐 아니면 실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때 신탁자와 수탁자를 찾아보죠. 신탁자는 실권리자예요. 여기서 실권리자가 누구죠? 신탁자, 순탁자를 항상 찾아가지고 실권리자가 누군가를 찾아줘야 돼요. 실권리자가 누구다? 얘가 실권리자죠. 얘가 신탁자가 되고 얘가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되죠. 자,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등등성 매매자니까. 그럼 B와, 자, 이제 효력 볼까요? B와 C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효력이 일단은 무효가 된다. 그럼 이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도 어떻게 돼요? 효력이 무효가 된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라고 그랬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럼 등기 무효니까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바로 A에게 귀속되어 있죠. 자, 등기가 무효가 되면서 A에게 귀속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등기가 무효가 되면서 B에게 귀속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A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당연히 A에게 귀속되니까 A는 누구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B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B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도로 등기 나한테 넘겨줘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누구한테 요구하냐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팔고 사고 한 사람 대상자가 A죠? A한테 요구하면 되겠죠. A는 그 요구를 받으면 등기 말소를 위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이때 B 신탁자는 A를 대신해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자, 이제 여기서 매매계약은 어떻게 해요? 매매계약은 일단 적법한 매매계약이에요. 그래서 매매계약 효력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자, 이제 악의적으로 또 팝니다. D한테. D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이 제3자에게 선의하기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얘 소유권 취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탁자가 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자간 명시탁 잠깐 볼까요? 이자간 명시탁에서 보면 이 B는 수탁자죠. 수탁자인데 횡령죄가 성립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려면 횡령죄라는 자체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횡령죄. 근데 많이는 들어봤는데 도대체 횡령죄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횡령죄와 절도죄를 잠깐 볼까요? 절도와 횡령에 있어서 뭐 돈이든지 물건이든지 자, 똑같이 남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절도죄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몰래 들어가서 훔치는 겁니다. 이게 훔치는 게 절도예요. 자, 그런데 횡령은 뭐냐? 남의 거긴 남의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횡령죄의 이제 시초가 됩니다. 남의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야, 내 거 네가 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횡령죄가 많이 성립되는 것은 어디서 많이 성립돼요? 여러분들이 회사 격리. 있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 나오는 데 보면 여자 격리가 많이 하죠? 아, 이 얘기 잘못하면 또 나중에 또 여자분들한테 또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 격리가 격리가 이제 여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격리들이 뭐예요? 회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내가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죠. 회사 돈이에요. 그거를 내 걸로 취했다면 내가 가지고 가가지고 뒤에서 썼다거나 그럼 이게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에서 보죠. 이자간 명의시탁에서는 A가 B한테 야, 좀 뭐하다. 너 좀 가지고 있었는 거죠. 맡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 맡겨둔 거를 내 걸로 만들었다면 횡령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중간 생긴 건. 자, 여기서 맡겨두고 건네줬는데 누가 건네줬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지금 B와 C 사이에서 명의시탁 약정을 맺고 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좀 네가 좀 가지고 있어 라고 하긴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물건을 누가 건네준 거예요? A가 건네준 거죠. 그러니까 자, 안쪽 대내적 지네들끼리 봤을 때는 얘가 얘한테 맡겨준 것 같이 보이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누가 맡겨둔 거다? A가 C한테 맡겨둔 거죠. 그러니까 B를 대상으로 한 뭐가 성립되지 않는다?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2016년도에 신규 판례로 나온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중간생략형 명의시탁이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계약 명의시탁. 자,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볼까요? A하고 그 다음에 B 그리고 C가 있고요. 자, 얘는 뭐가 된다? 매도인이고 얘는 뭐예요? 매수인이죠. A와 B가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또 A와 B가 뭐랬다? 일단은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 매매 계약 체결하고 A와 B 사이에서 등기가 넘어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 C가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만 보면 정상이죠. 그런데 C가 옆에 붙어 있다. 즉 B와 C 있어서 명의시탁 약정을 맺고 C가 B에게 돈을 대준 거예요. 돈을 대줘가지고 물건을 어떻게 한다? 사게 한 거죠. 이게 계약 명의시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아니 지가 해가지고 중간생략형처럼 이렇게 중간생략형처럼 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했느냐? 자, 여기서 보면 얘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지 못할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전에 이 계약명 신탁에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판례를 보면 주택이 많을 거예요. 이 주택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 내가 주택을 직접적으로 계약을 못 해요. 물론 이제 중간생략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자,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을 청약을 못할, 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 할 수 있지만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청약 자체는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자, 뒤에서 돈을 대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주택을 갖다가 청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청약 받으면 돈 대줘가 예적으로 계약 다 하고 뒤에서 돈을 다 대는 거죠. 그런 형태가 많았었습니다. 자, 요즘은 그거보다는 주로 농지 같은 데서 많아요.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지에 있는 사람과 일단 계약 체결하도록 하고 내가 뒤에서 돈을 대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계약명의 신탁인데 이때 그럼 신탁자와 수탁자 찾아봐야죠. 등기부상 명의자가 무조건 수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등기부상 명의자 누구예요? 얘죠. 얘가 뭐냐면 수탁자고 그 다음에 돈 대준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신탁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B와 C 사이에서 맺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자 등기는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선이라면 등기가 뭐가 되고 유효하고 악이라면 등기가 뭐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 자,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자, A가 B와 C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고 B한테 판 거예요. 나는 모르고 팔았어요. 판 사람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야 명의신탁하니까 무효가 된다. 등기 너 갖고 가라. 뭐 등기 나 갖고 가는 거야 상관없는데. 그럼 돈을 뭘 내줘야 돼요? 돈 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가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 효력을 일단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악이라면 A가 B와 C 써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면서 팔았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단 효력은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매매는 자, 여기에 따라서 등기가 유효하면 매매도 유효하고 등기가 무효가 되면 매매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D한테 팔았습니다. D는 뭐가 된다? 제3자가 되고 이 제3자에게 선의하기 불면하고 대항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얘는 횡령죄가 자, 여기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이거 직접 맡긴 거 아니냐? 직접 준 거 아니냐? 그런데 준 게 달라요. 자, 얘가 지금 얘한테 판 것은 부동산, 물건이고요. C가 B한테 준 것은 돈이죠. 단순하게 야, 나 이 돈 좀 갖고 있어 라고 해서 맡겨두는데 그 돈을 빼먹었다면 이거 횡령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물건 사는데 내가 돈 대줄게 한 거죠. 돈을 맡긴 게 아니라 물건 사는데 돈을 대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맡겨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장기비등 393페이지 보면 장기미등기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였었죠. 쌍무계약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전 등기 의무 60일이 헐 넘어가서 3년 동안 등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3년 넘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장기 미등기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토록 등기를 하지 않은 자를 등기를 하지 않은 누구 얘기한다? 등기 권리자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등기 권리자는 왜 이렇게 여기에 적용하느냐? 자, 외형상 봅시다. 등기 권리자가 누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돈을 다 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권리자죠. 그런데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자, 돈은 다 받았고 등기만 안 넘겨주는 거죠. 등급상 명의자가 되는 거예요. 외형상 명의신탁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 장기비등기자 요거 일단 자 3년 이내 등기 안 한 등기 뭐를 얘기한다? 권리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요. 형벌 부분 일단 과징금 부분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394페이지 보면 의무 위반 시 벌칙 있었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 명의신탁자, 장기미등기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 시험장까지 끌고 가야 될까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명의신탁자는 5년 2억, 명의수탁자는 3년 1억.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한번 형벌 5년 2억 신탁자, 3년 1억 수탁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벌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물게 되는데 이때 과징금은
누구한테 부과하냐면 신탁자에 부과합니다. 물론 장기미등기자라든가 양도담보 기재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실채무자 부과하지만 머릿속에 꼭 기억할 건 신탁자가 부과 대상이 되고, 자, 또 하나 수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탁자는 형벌 대상이지만 뭐 대상은 아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요. 과징금 부과는 부동산가에게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부과를 하는데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부과 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 평가를 기준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기간을 기준하는 부과율을 합쳐가지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것은 100분의 30, 30%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30%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되는데, 자, 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또 실명등기를 안 했다. 자,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자, 10%의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또 자, 이행강제금 부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1년 안에 또 실명등기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20%의 이행강제 부과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 외에도 과징금 납부기간 연장이라도 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요.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과징금 액수라든가 요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경매 공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